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재비즈니스과 친구들 반갑습니다. 세부 일반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원래는 사실 이제 어제 수업을 끝으로 우리는 수요일 날 등교 계약을 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이태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약이 일주 지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빨리 여러분들을 보고 싶고 함께 수업하고 공부하고 싶었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여러분들 조심하고 방역에 힘쓰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이후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지금 목요일 날 이제 교과서 55페이지입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요? 자, 55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55페이지에 용역의 공급에 관련되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5페이지부터 약 57페이지까지 한 3페이지 정도 할 텐데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암기도 암기지만 암기보다는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 좀 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딸딸 외워서 이렇게 시험 볼 때 써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접근하기 편할 것이고요. 저는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교과서 55페이지 가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재화의 공급이 저번 시간까지 했으면은 이번 시간에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용역. 자, 용역의 공급. 자, 용역은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어떤 노동, 어떤 행위를 하여서 이뤄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제공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화나 시설물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용역을 공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5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자, 용역의 공급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용역의 공급에 줄 치시고요. 자, 영무를 제공하거나 영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이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오른쪽에는요. 노역을 하는 일이라고 나왔는데 노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슨 노동일이 아니라 여러분 서비스, 여러분들 어떤 마사지라든가 여러분들 의사의 어떤 의료기술, 의료행위 이런 것들처럼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시기 쉬울 거고요. 또는 재화나 시설물이나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PC방 생각하시면 됩니다. PC방에 가서 돈 내면은 여러분들 게임이 빵빵 돌아가는 초인류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대료, 월세를 지급하게 되면은 상가와 사무실, 건물에 있는 상가와 사무실을 빌려주죠.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상가와 사무실을 빌리고 장사한 다음에 또는 사무실을 운영한 다음에 월세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55페이지 용역의 공급 사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 그래서 나와 있죠. 자, 줄 치시고요. 그럼 도대체 뭐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느냐? 자, 영무의 제공, 영무의 다시 동그라미. 자, 영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앞에서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여러분들 건축물을 만들어주는 것도 영무의 제공이죠. 자, 가공만 해주는 제조업인데 어떤 제품을 그 제조회사에 갖다 주면은 그 제품에다가 무엇인가를 끼워주고 가공 작업을 통해서 그 제품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업무를 우리가 그런 일을 가공이라고 해줬죠. 가공을만 해주는 제조업의 경우도 영무에 제공을 한다고 하고 잠잘 수 있게 해주죠. 자, 음식 제공하죠. 여러분 운반해주죠.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죠. 이런 것들도 전부 영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시설물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죠. 부동산 임대요. 부동산 임대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땅, 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임대료 즉 월세를 받는 것으로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것이죠. 뭐 기계장치 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장치를 하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기계장치를 대여해주는 것이지 기계장치 자체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리고 주차장, 테니스장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화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사례들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자, 그리고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산업재산권, 상호나 상품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뭐 상호나 상품 이런 것들을 대신 사용하고 그 권리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제공한다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예, 또 뭐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예, 이런 것들도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재산권 같은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뭐 특허를 내놓는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좀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표가 다 쳐놓습니다. 55페이지 딱 중간에 보시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별표를 치고 봐주세요. 자, 이건 용역의 공급 같은데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당연한 건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용역을 공급하면은 여러분들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죠. 대가를 받았으니까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대가를 받을 때 여러분들 그 대가와 함께 뭐도 같이 받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받게 되죠. 그럼 부가가치세를 받는다는 것은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람, 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사업자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가치세는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는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상에서 용역과 용역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내가 사업자입니까? 제가 고용이 됐습니다. 어떤 회사에 고용이 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계약, 고용계약상의 어떤 의무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받는 월급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없죠.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부가가치세 제가 저번 시간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로서의 요건 중에 보시면은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51페이지에 중간에 사업자에 보시면은 3번에 타인에게 고용 또는 종속되지 않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독립성이 없죠. 그럼 이 사람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공급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공급, 재화의 공급이라고 해서 지금 부가가치세 파트에 나오는 것들은 사업자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 요거는 여러분들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게 많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마사지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공짜로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것이죠. 그럼 너는 왜 마사지 해주고 대가 안 받아? 너 뭐야? 너 부가가치세 돼? 이러지 않죠. 왜냐하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를 만들어 판매할 때는 그 재화를 사와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화를 사올 때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재화를 매출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뭐 반중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뭐 매입세액이 따로 있지 않겠죠. 웬만해서는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당연히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수관계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꼭 좀 줄을 치세요. 거기 교과서에 특수관계인. 자, 여러분들 특수관계인은요 부자지간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두 사람이 굉장히
그 끈끈한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빠가 있는 건물에 자식이 상가를 분배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자식한테 월세 안 받겠죠. 아빠가 월세 안 받을 테니까 너 그냥 거기서 장사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럼 아들은 여러분들 보통 상가 임대료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라던가 뭐 그런 데서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좀 좋은 몫이는 좋은 장소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공실 때문에 많이 내렸다고 하지만 뭐 300, 400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3, 400에 해당하는 그 임대료, 즉 월세를 절약해버리면은 그 해당 그 아버지의 자식은 한 달에 300에서 400 정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플러스된 소득을 올리는 것이죠. 그 한 달에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좀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사무실을 공짜로 임대를 해줬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주변 이 적정 임대료를 산출해서 그 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과세거래로 보는 것이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을 하더라도 과세거래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용역 공급자 호주머니에서 내야 된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재화의 그 간주공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것들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모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겁니다. 왜?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위험함 조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화의 수입입니다. 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입니다. 자,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에서 단순히 물건을 사가지고 와도 뭐 그것이 사업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전부 다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의 형태를 보시면 여러분들 뭐 재화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서적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자, 보세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 55페이지에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영토 중 관세 부과를 유예한 일정 구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수입한 물품을 잠시 보관하는 것이고 이 보세구역에서 나오게 되는 재화들이 수입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구역에서 나오게 되면 수입으로 보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헷갈리는 내용이니까 굳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55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재화의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세구역에서 나와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했죠. 왜? 보세구역에서 나오는 것이 아까 수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세구역에서 나와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가든 그리고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이 아닌 곳으로 가든 어쨌든 보세구역을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용역의 공급이나 또는 여러분들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5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화의 공급 시기 이제 뒤쪽에 57페이지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정리를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셔야 될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찍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좀 도와주세요. 예, 가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 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뭐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거, 볼펜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핸드폰이나 볼펜이 공급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핸드폰이나 볼펜이 넘어가면 끝인 거죠. 그렇죠? 핸드폰이나 볼펜이 판매되어가지고 주인 그 상점에서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재화가 이동되는 시기가 당연히 공급 시기가 되겠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상식이죠. 근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볼까요? 자,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건물이라는 재화가 공급된 것입니까? 건물을 산 사람이 사용 가능하게 되면 그때부터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언제부터 사용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되겠죠.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계약서를 써서 약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재화 이용이 가능하게 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세 번째 거는 볼 필요가 없겠고요. 애매한 내용이니까. 자, 이 부분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잘 찍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식이 그래서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통상적인 공급은 재화가 이동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될 때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자, 상품권 봅시다. 여러분들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는 상품이 물건이랑 교환이 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로 보기 어려운데요. 상품권을 넘긴 다른 사람에게 판매된 상품권이 다시 물건으로 교환됐을 때가 매출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즉 제품과 상품권이 교환될 때가 공급식이지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이 판매됐을 때 상품권 자체가 판매됐을 때는 상품권의 공급 시기가 아닙니다. 꼭 정리해 두세요. 아시겠습니까? 상품권이 판매되었을 때는 재화의 공급 시기가 아니라 상품권이 물건과 교환됐을 때가 공급 시기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가공이죠. 가공. 요거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공이라고 한다는 것이 재화를 2차적으로 다른 제조업체에 보냈을 때 뭐 새롭게 가공을 해주는 것인데 핸드폰 제조회사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만 다른 회사에 넘겨서 그 제조회사는 핸드폰 카메라만 설치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가공이죠. 가공은 여러분들 가공이 끝났을 때가 공급 시기가 아니라 가공이 끝나고 나서 그 재화를 다시 그 원래 제조업체에게 갖다 주었을 때가 공급 시기가 되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가공이 완료됐을 때가 아니라 가공된 재화를 인도했을 때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출제해 볼 것을 크게 고려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세요. 자, 가공에 대한 공급 시기가 언제라고요? 가공된 재화가 다시 인도되었을 때입니다. 재화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가 아니라. 자, 그리고 요 세 번, 요것도 중요합니다. 무인 판매기에 의한 공급. 자, 무인 판매기 줄 치시고요. 자, 여러분들 무인 판매기에서 음료수가 나올 때가 공급 시기가 아닙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가져갔을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무인 판매기 사업자가요. 예, 되게 중요합니다. 무인 판매기에서 재화나 제품이 나왔을 때가 공급 시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보시면은 여기 좀 보세요.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할부 판매가 단기인 경우에는 당연히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인데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는요. 그 할부금을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각각의 부분을 받기로 할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 쉽게 말해서 1층 건물을 지으면 돈을 주고 2층 건물을 지었을 때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다 지었을 때 모든 돈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완성되어 갈 때 돈을 받는 것을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대가를 다달이 매달마다 아니면 대가를 받기로 했을 때 당시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장기 할부 판매나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은 그렇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한번 써보세요. 이 제품이 괜찮으시면은 쓰시고요. 이 제품을 써보시고 안 좋으시면은 그냥 반납하시면 되고요. 좋으시면은 이거 사시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시고 사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라고 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당연히 그 제품을 사용하겠다라는 동의를 한 다음에 제품이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기한부 판매는 요것도 똑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써보세요. 일주일 동안 말이 없으시면은 제가 손님께서
매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서 손님이 매입 의사를 표시했을 때 판매가 확정됩니다.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것이죠. 간주공급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간주공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예, 간주공급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재화가 사용 소비될 때, 재화를 반출할 때, 재화가 증여될 때, 폐업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출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선적일만 기억합니다. 자, 물건을 배에다가 실었을 때 선적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 형태별 용역의 공급 시기라고 했습니다. 자, 용역의 공급 시기. 아까는 재화의 공급 시기인데 지금 이 부분은 용역의 공급 시기입니다. 자, 당연히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영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권리가 사용될 때가 일반적인 기준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나와 있죠. 네, 용역의 공급은 영무가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장비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랑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임대료 나왔습니다. 자, 임대료는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는 임대료를 받을 때가 임대료의 공급 시기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예. 선불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 기간, 과세 기간 종료일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동산 임대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아시려면은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금방 끝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금방 끝내드릴게요. 자, 간주 임대료는요, 여러분들 그 임대료는 월세죠. 자, 월세를 받으면 여러분들 월세만 받습니까? 보증금도 받습니까? 자, 보증금도 받죠. 자, 월세는 받을 때마다 그것이 공급 시기가 되기 때문에 월세 임대료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데 즉 월세를 받을 때마다 월세를 줄 때마다 공급 시기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은 꽤 목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 막 이런 식으로 목돈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의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은행에 넣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돈이기 때문에. 그럼 은행에 넣어놓으면 당연히 예금이기 때문에 보증금 이자가 나오겠죠. 그럼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서 받는 이자를 임대료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이자, 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놔서 받는 그 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또 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임대료를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놔서 받는 이자에 대해서 떼가지고 임대료 그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약간 억울할 수는 있겠죠. 그걸 우리가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얘기하고 요거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마다 매번 신고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의 특례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특례 그리고 재화의 공급 시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위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겹치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입과 관련된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부가가치세 금액을 물어봤죠. 자,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 10%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앞에 들어가는 말은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급 대가를 얘기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수입된 재화의 값이 얼마인지 알면 그거의 10%가 부가가치세잖아요. 쉬운데 이 과세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관세가 붙기 전에 수입된 재화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관세가 10만 원 붙죠. 그러면 이 제품은 관세 10만 원을 냈기 때문에 이 제품은 당연히 110만 원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판매될 때. 그리고 개별 소비세 20만 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미 수입할 때 개별 소비세도 내고 관세도 내고 그리고 그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100만 원의 가액도 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품의 전체 공급가액은 이 세 가지 값을 다 더한 13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의 10%가 14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그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는 모든 세금을 다 더합니다. 관세나 개별 소비세 이런 것까지 다 더해서 그 재화의 수입가액에다가 관세와 개별 소비세를 다 더해서 10%를 곱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3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길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리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잘 표시해 주시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